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부 묵향의 방 선비의 서재 계절로 물들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선비의 서재를 전시장 안에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선비의 서재를 연상케 하는 기물들을 곳곳에 배치하였고, 벽면의 작품들은 선비가 창밖으로 바라보는 자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은 사계절 흐름에 따라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왼쪽에서부터 관람하시면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제4부의 핵심은 윤영구의 작품을 중심으로 청나라 양주팔가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문인화풍을 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양주팔가는 18세기 청나라 양주 지역에서 활동한 개성 강한 화가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가의 감정과 흥취를 자유롭고 개성적으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화풍은 조선의 문인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정물과 자연을 결합한 독특한 회화 세계가 조선 화단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윤영구의 작품은 이번 전시 전반에 걸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봄 섹션에서는 화조화와 17면을, 겨울 섹션에서는 국화도와 2면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윤영구는 화훼와 기물을 독립적인 회화 대상으로 끌어올렸으며, 문인화와 화원화의 계통이 서로 교차하는 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허련, 남계우, 조석진 등으로 이어져 수묵화, 공필화, 채색화 등 다양한 표현 방식과 함께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화단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감상하실 때에는 그림 속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들을 직접 찾아보시면 훨씬 가깝고 풍부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고요한 화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계절의 세계를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살펴보실 작품은 윤용구의 화조화입니다. 먼저 작품을 보시면은 나뭇가지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새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는 이제 꽃 한 송이를 물고 마치 춤추는 듯이 날아올라서 앉아와 있는데요. 이제 매화는 예로부터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윤용구의 생애를 살펴보면 더욱더 이해가 됩니다. 윤용구는 조선시대 후기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자연 속에서 응거하면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 시제를 보시면은 이제 초당에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서 봄 매화를 물었네. 내 일을 재밌게 보며 근심 있는 자들에게 선물하고자 하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윤용구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고 있는 선비들에게 우리 찾아올 봄을 기다리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자 라고 위로를 건네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작품은 조선 후기 남중 문인화를 대표하는 화가 소치허련의 묵매도입니다. 허련은 전라남도 진도 출신의 문인화가로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중국 남종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적인 문인화 세계를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매화와 난초, 대나무 등 사군자 등을 즐겨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묵매도는 허련의 예술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묵매도는 먹만을 사용하여 매화를 그린 그림을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절개와 지조,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화를 그린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과 정신세계를 그림 속에 담아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살펴보면 굵고 오래된 매화나무 줄기가 화면의 중심을 이루며 대각선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흐름은 화면에 긴장감과 균형감을 동시에 부여하며, 굵은 줄기 사이로 뻗어나가는 가느다란 가지들은 노매와 세 가지의 대비를 이루면서 오랜 세월을 견뎌낸 생명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련은 갈필과 비백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작품 상단에는 제화사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백년의 이끼와
이끼가 마른 가지 위에 붙어 있고 한두 점의 봄 기운이 늙은 가지를 돕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글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늙은 매화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는 모습을 통해 굳은 절개와 변하지 않는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련에게 있어 시와 글씨, 그림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실 때에는 굵고 힘있게 뻗어나가는 매화 가지의 흐름과 먹의 농담 변화, 그리고 화면 곳곳에 남겨진 여백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친 먹선 속에 담긴 강인한 생명력과 매화가 상징하는 고결한 정신을 함께 느껴보신다면 허련이 표현하고자 했던 문인의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 보실 작품은 눈 덮인 산중 풍경을 그린 윤용구의 설경산수화인데요. 먼저 화면의 중심을 살펴보면 험준한 바위 절벽 사이에 작은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은 주변의 거대한 산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문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윤용구는 이 작은 집을 통해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문인의 이상, 즉 은일 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속에서 머물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지붕과 나뭇가지 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눈이 뒤덮인 산이 이어지며 차갑고 맑은 겨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하늘은 비워진 먹빛 공간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마치 깊은 밤을 보는 듯한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바위 사이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복잡하게 꺾이고 뒤엉켜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청말 해상화파의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용구 자신의 감성을 담아낸 설경산수화입니다. 그는 그림뿐 아니라 시를 통해서도 눈으로 덮인 산을 바라보는 감회를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히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던 본인의 이상과 정서를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은 남계우의 호적도입니다. 남계우는 당대 사람들에게 남나비라 불릴 만큼 나비와 꽃을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요. 그 덕에 나비는 조선 회화에서 처음으로 독립된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여러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나비의 종에 따른 서로 다른 무늬, 형태, 구조적 정확성이 남계우에게 나비는 단순한 그림의 소재가 아닌 관찰과 탐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두 마리의 나비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 나비와 날아가는 나비, 두 개의 서로 다른 순간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며 시간의 흐름을 암시합니다. 넓게 펼쳐진 여백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나비가 떠다니는 공기의 층으로 그림을 감상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 공기 속으로 시선이 머무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장자의 유명한 고사성어인 내가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나의 꿈을 꾸는 것인지 헷갈렸다는 호전몽을 떠오르게끔 합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려 한 발자국 움직이면 가을을 여는 조석진의 국화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소림 조석진은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사로 다양한 화목을 두루 소화하며 특히 산수화와 인물화의 두각을 나타낸 화가입니다. 최초의 중국 유학생이자 신문물을 경험한 개화 지식인으로서 그의 산수화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수묵과 담채를 활용해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남종화풍의 토대를 두되 섬세하고 짙은 채색을 특징으로 하는 북종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그만의 강직한 화풍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화도는 먹의 짙고 옅은 변화만으로 가을날 국화의 생명력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국화는 추운 가을 서리 속에서도 꽃을 피워낸다는 오상고절의 상징으로 예부터 선비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군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절개, 고결함뿐만 아니라 은일의 상과 장수를 상징하는 대표적 소재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화도는 일반 대중들에게 선물용이나 감상용으로 인기가 높았고 시중에 보급되면서 하나의 대중적 장르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작품은 근대 문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석촌 윤용구의 기명절지도입니다. 옛 그릇을 뜻하는 기명과 꺾은 꽃가지를 뜻하는 절지가 합쳐진 이 장르는
일종의 동양식 정물화입니다. 서양의 정물화처럼 화분, 주전자 같은 인공적인 기물과 꺾인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선비의 정신세계를 투영한 그림입니다. 당시 화단은 청나라 상해에서 유행한 해파 화풍의 영향으로 눈이 부실 정도의 화려한 채색과 장식적인 정물화가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윤용구는 이러한 외래 풍조 속에서 자신만의 단박의 미를 고수합니다. 화려한 색채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오직 순수한 먹의 농담 조절만으로 사물의 볼륨감과 서늘한 청동의 질감을 차분하고 묵직하게 표현해냈습니다. 작품 중심을 보면 사각형의 각진 화분과 그 아래 배치된 삼각형 모양의 주전자가 보입니다. 이는 옛것을 숭상하고 완상하던 문인들의 고풍스러운 바꽃 취향을 시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화분 위로 꺾여 나와 뻗어 있는 국화 가지는 차가운 서리를 견디는 군자의 고고한 지조를 상징하며 화면에 팽팽한 긴장감과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작품 상단에는 윤용구가 직접 지은 자작시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먹빛이 꾸미기에 적당하니 굳이 채색이 필요 없다는 이 재화시는 화려한 겉모습 대신 먹의 깊이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채우겠다는 작가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글씨의 획과 그림의 필치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기명절지도 장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격조를 완성합니다. 동시대의 다른 기명절지화들이 감상적인 화려함을 쫓았다면 윤용구의 작품은 내면을 닮은 담백한 수묵의 맛에 집중합니다. 오늘 작품을 감상하실 때에는 각진 기물들의 정형적인 미감과 이를 깨고 뻗어나온 국화 가지의 수려한 곡선, 그리고 먹의 깊이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지조를 지키고자 했던 문인의 세계를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